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탕다우의 엄라이즈 이윤수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인데 뭐 하다가 오셨습니까, 오늘은? 또 월요일 한 주 시작 아니겠습니까? 야근으로 시작하는 또 네. 말하기 슬프네요. 네. 오늘도 업무를 하고 이 시간까지 끝까지 야근을 해주시고 있는 이윤수 연구원님, 오늘도 자세한 설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CPI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명목 CPI죠. 여기에는 에너지 그리고 유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번 주 CPI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결과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CPI의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말씀하신 근원 CPI랑 이제 명목 CPI 이 두 가지가 방향이 엇갈릴 것 같은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보면은 이제 명목 CPI 에너지가 들어가는 명목 CPI는 전월보다 YOY 기준으로 더 오를 거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근원 CPI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이거 인플레가 다시 또 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공포에 빠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왜냐면은 이제 그 파월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다. 서비스 물가가 중요하다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뭐 근원 CPI가 오르지 않으면은 서비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거니까 뭐 연준이 갑자기 이제 정책의 방향을 뒤바꾸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페드워치에서 이제 금리 예상을 보면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유 유가 상승이 반짝이면은 좋은데 더 올라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이 그래프는 이 원유의 이제 벤치마크가 되는 브렌트유의 가격인데 이제 지금 이 검은색으로 표현해 놓은 게 현재 유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박스가 작년 9월, 그러니까 YY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보는 이제 작년 9월의 유가입니다. 근데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작년 대비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를 받아서 계속 올라가면은 파월도 이거를 좌시해서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암울한 얘기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유가 에너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원유로 플라스틱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병뚜껑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딱딱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는 원료인데 그 가격이 이제 유가가 비쌀 때 올랐다가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남색이 미국의 이제 고분자 폴리에틸렌의 가격인데 보시면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근데 이게 좀 이 후행이 있습니다. 먼저 원유 선물 가격이 뛰고 보통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이 한 뭐 3에서 4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다시 오르거든요. 그래서 요게 오르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 가격이 꺾였던 내구재나 비내구재,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가 리스크가 조금씩 다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까지는 CPI에 대한 우려감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90 이상으로 작년보다도 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파월도 이제 금리 인상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 유가가 이제 유가가 옷에도 들어가고 이제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원료로도 쓰이는데 그 가격이 반영되는 시점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정말 가격에 반영이 돼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산이 가장 좋은지 예측을 잘하고 있는 투자 관리 회사가 있다라고 하셔서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뭐 좋아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맨그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생소하실 텐데 이제 맨그룹은 영국의 헤지 펀드입니다. 상장된 헤지 펀드 중에서는 최대 규모고요. 운용 자산이 202조 원, 뭐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고 있고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1783년에 창립이 돼서 거의 뭐 240년 된 회사인데
이때 제가 보니까 1783년이 우리나라 이제 이 조선시대 정조 시대였더라고요. 이때 설립돼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회사고, 이제 제가 맨그룹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업들은 뭐 하우스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업의 대표적인 뷰. 네. 맨그룹은 하우스뷰를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맨그룹의 CEO가 나와서 얘기하길 우리는 하우스뷰를 지향한다. 왜냐하면은 자유로운 의견을 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왔으면 좋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이 맨그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다른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목표 주가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그룹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잘 던집니다. 좋은 질문들이라고 하죠.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그룹의 리포트를 항상 보면 이제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서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TMI이긴 한데 이 영국의 아주 유서 깊은 이제 헤지펀드답게 우리가 이제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로 맨 부커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맨 부커상의 후원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래 부커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맨 부커예요. 맨그룹이 후원해서. 그래서 이런 좀 유서 깊은 이제 헤지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부커상이 여기에서 또 후원사가 네,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맨그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꿈을 파는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맨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소프트 랜딩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MSCI의 이제 낮은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은 주식들 있잖아요. 소위 말 안전한 주식들. 그거의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거의 뭐 이 30년 만에 최악을 그쵸.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이제 이 외에도 뭐 이 수익성이라든지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봐도 이 괜찮은 기업들이 올해 이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이 수익성이나 재무 건전성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주식들이 좋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식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소프트 랜딩 때문이죠. 그래서 맨그룹 같은 경우는 소프트 랜딩이 되냐 안 되냐도 중요하지만 한번 좀 얼마나 갈 수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래요. 이게 이제 각 자산별 변동성 지표인데, 뭐 주식의 변동성, 외환 시장의 변동성, 뭐 유럽 주식의 변동성, 채권의 변동성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지난 10년 동안 5분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난 10년에 비해서 현재 변동성은 어느 위치에 있나. 대부분이 이제 가운데 정도 있잖아요. 40에서 60% 구간. 그러니까 지금 지난 10년 대비해서 지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뭐 원유나 뭐 외환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채권은 지난 10년에 비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채권은 매크로가 이렇게 불안한데 이게 뭐 경기 침체가 당연히 오지, 이게 소프트 랜딩 하겠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 봐라, 지금 뭐 이렇게 경제가 좋고 노동시장 이렇게 탄탄한데 이거 뭐 경기 침체 오겠냐?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불안한 맨그룹 보기엔 불안한 한마디로 외줄타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쪽으로 넘어지진 않겠습니까? 소프트 랜딩이 오든지 경기 침체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틀린 쪽은 크게 다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과연 오냐 안 오냐인데, 네. 이거는 뭐 알기 굉장히 어렵죠. 지금 뭐 월가에서 굉장히 좀 팽팽하게 대립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그룹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자. 그러면은 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지금 이 상태가 줄다리기 한 상태가 얼마나 갈지 보자. 소프트 랜딩 기다리는 심리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갈지를 보자 하면서 근거로 들이댄 게 좀 재밌는데, 이 추세 추정 전략의 수익률 추이를 가져옵니다. 이제 빨간색이 역대 추세 추정 전략 평균이고, 파란색이 이제 현재 추세 추정 전략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추정 전략이 보시면은 가다가 이 가운데 점선이 이제 트렌드 픽이라고 추세가 확 꺾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은 이제 SVB 사태 올해 3월에 그게 이제 이 추세가 꺾이는 구간인데,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오면은 순간 추세 추정 전략 수익률이 떨어졌다가 추세가 한번 잡히면은 다시 한 향후 12개월까지는 오르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올해도 추세 잘 따라가다가 SVB 사태 맞아서 떨어졌고,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잡히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 상승 추세가 한번 잡히면은 12개월까지는 갔으니까 이번에도 상승 추세가 잡혀서 12개월 뒤까지, 그러니까 뭐 한 내년 3월까지는 이런 이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한 12개월 정도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12개월까지 가졌으니까 그거를 내년 3월로 보시는 거죠? 네, 변곡점이 한번 터지고 나서 상승 추세가 잡히면 보통 한 12개월까지는 가더라.
그럼 내년 3월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인플레가 있고 디플레가 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도 보면 한쪽에서는 인플레 걱정이 크고 다른 한쪽은 디플레이션 걱정이 큰데 그 이유가 물가라는 게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인데 너무 내려가도 문제지 않습니까? 이 딱 적당한 게 중요한데 이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까 이제 소프트 랜딩의 주요한 이제 이 근거 중에 하나가 디스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가가 적당히 아주 이제 디플레 경기 침체 안 빠질 정도로 적당히 빠지는 거를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국면이죠. 작년 7월부터 물가가 적당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국면이 계속 지속이 돼야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러면은 물가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계속해서 빠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이 임금이 꺾여서 사람들이 이제 3%대에서 고착이 될 거다라고 보는데 이제 맹그룹 같은 경우는 한 뭐 2%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잡 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빈일자리 수. 그러니까 빈일자리 수가 임금 증가율을 선행을 하더라. 한 9개월 정도. 근데 지금 이 잡 오프닝, 그러니까 빈일자리 수를 보면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임금이 9개월을 후행하니까 그러니까 빈일자리 수의 추이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임금도 한 4.5%까지 떨어질 텐데 그럼 임금이 4.5%일 때 역대 CPI는 보통 몇 %였냐? 그게 대략 한 2.5% 정도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빈일자리 수를 봤을 때 임금이 떨어지고 그 임금이 그 떨어지는 수준이 한 이 근원 CPI가 2.5%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 2%대 물가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2%를 하고 있는데 목표 자체를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나요? 맨그룹에서는? 네, 맨그룹에서는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는 게 이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 문제도 있고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또 무서운 기세로 너무 많이 다시 올라요. 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유가가 이 지금 빠지는 물가 빠지는데 태클을 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2%는 쉽지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맨그룹에서는 2%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연구원님께서는 2%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다른 의견을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올해 한번 복귀를 해보면 AI가 한 해를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큰 상승을 이뤄냈는데 최근에는 빅테크주들이 좀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저희가 더 올라갈 거야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좋을지 아니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좀 꺾였다라고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AI 열풍이 좀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맨그룹 같은 경우도 이 열풍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맨그룹은 지금 조금 주식 시장이 오버밸류 됐다. 좀 한마디로 거품이 조금 끼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익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PER의 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EPS를 주가로 나눈 건데 그거랑 10년물 금리의 상관관계를 따지니까 상관관계가 뭐 유효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금 4% 초중반대잖아요. 10년물 금리가 4% 초중반일 때 이익 수익률이 5%한 중후반대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익 수익률이 PER의 역수니까 이익 수익률이 5% 중후반대면은 PER은 한 17 후반에서 1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S&P 500의 PER이 한 지금 25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거품이 낀 거죠. 한 30-4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품이 껴있는 상태는 맞는데 근데 만약에 AI가 계속해서 매출을 내주면은 거품이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소프트 랜딩의 키는 AI에 달렸는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 AI 주식 계속 갈까? 빅테크가 가야지 결국 AI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테슬라도 뭐 이 지금 계속 장전해서 오르고 있고 해서 계속 이 AI가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럼 AI 주식이 얼마나 갈까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 주도주들이 그걸 한번 또 역사적으로 따져보자라고 해서 또 재밌는 자료를 또 이분들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각 시대별 이 주도주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AI지만 뭐 60년대는 뭐 니프티 50라고 해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이런 게 또 주도주였고 뭐 이제 90년대는 닷컴 버블의 시대였으니까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주도주였죠. 근데 이 기업들이 60년대 기업들이 10년 뒤에 70년대에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 주도주 기업들이 10년 뒤에 많이 없어집니다. 특히 뭐 이제 닷컴 버블 때는 100개 기업 중에 27개가 사라졌었고, 뭐 이 다른 시대들도 뭐 한 14개 기업들 이런 거는 이제 다 상장 폐지를 해버리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주도주 기업들이 사라지는데, 근데 이거 뭐 2010년대 보니까 이때는 이 빅테크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테크는 10년이 지나면 이 주도주들이 강산이 변하듯이 주도주도 변하는데, 이거 뭐야, 빅테크는 계속 가네.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이니까 그냥 계속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주도주의 주식시장 내 비중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도주가 주도주일 때는 주식시장 내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얘네가 주식시장 내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자. 근데 10년 뒤에는 뭐 예외 없이 다 비중이 떨어지죠. 이 10년 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산이 변하듯이 얘네도 이제 이 비중도 떨어지니까. 그래도 2010년에는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2010년만 예외인데 2010년은 이제 왜 아까 말씀드린 예외죠? 빅테크의 해지 않습니까? 아. 빅테크는 10년이 지나면은 강산이 변하는데 얘는 안 변하네. 그러니까 빅테크는 뭔가 이제 역사의 법칙에서 예외 같다는 겁니다. 맹그룹이 보기에도. 그래서 빅테크는 앞으로도 뭔가 얘네는 계속 갈 것 같다. 그래서 빅테크가 가는 한 AI 열풍도 가니까 이 맹그룹이 봤을 때는 이 AI 열풍도 계속해서 뭔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랑 그리고 AI는 뭔가 실과 바늘 같은 역할을 서로 해주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과거를 봤을 때 주도 흐름이 계속 이어질 테니 AI도 그런 버블이 물론 지금 당장은 좀 껴있긴 하지만 그 버블이 좀 꺼지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그래서 궁금한 게 오늘 개장 전에도 계속하고 상승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오늘 개장 직전에 5에서 6%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AI더라고요. 근데 연구원님께서 예전에 출연을 해주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9월에 테슬라 갈 거다. 그리고 그게 바로 AI 데이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같은 시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테슬라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AI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평가돼 있다가 이 AI 데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도조라는 슈퍼컴퓨터가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을 굉장히 이제 경쟁력 있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뜨고 있는데 뭐 테슬라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사실상 경쟁자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 목적지로 가는 이 최단 경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정답 하나를 도출하려면 많은 주행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만큼 많은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데이터도 많은데 얘네가 이렇게 좋은 슈퍼컴퓨터까지 만들었어? 그럼 얘네를 자율주행해서 이길 회사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이 슈퍼컴퓨터 도조라는 게 운전 시스템 훈련을 하는 이 막대한 양을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율시장 안에서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오늘 목표 주가를 250에서 400달러까지 이례적으로 상향을 해줬습니다. 저희 애플도 한번 하나 여쭤봐도 되나요? 네. 애플이 이제 15 앞두고 있잖아요, 출시를. 근데 엇갈리고 있어요. 애플이 15가 좀 트리거가 돼서 주가를 다시 이끌어줄 것이다. 아니면은 지금 미중 갈등도 그렇고 대선을 앞두고 갈등이 좀처럼 뭐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애플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중국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긴 하는데 애플의 이제 중국 매출이 많이 차지하는 건 맞지만 근데 자꾸 또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원유도 중국이 이렇게 침체에 빠지면은 원유 수요가 확 줄어서 유가가 빠져야 되는데 또 이제 미국 수요가 좋다고 하니까 중국이랑 미국은 좀 디커플링이야. 미국은 괜찮아라고 하면서 원유 수요가 괜찮을 거라고 보듯이 애플도 그런 논리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는 또 이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애플이잖아요. 네. 버크셔의 서유보다 좋은 기업이 애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는 버핏 할아버지를 믿습니다. 네, 한번 버핏 할아버지의 말씀을 저도 귀담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보고 마치도록 할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국내 증시가 뭐 뚜렷한 흐름이 있다기보다 상당히 좀 트레이딩하기 좋은 장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로봇이 굉장히 활성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올랐다가 좀 뭐 차익 빠지고 이러면서 또 밑으로 빠졌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상당히 트레이딩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유랑도 얘기가 관련되는데 지금 이제 다시 그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원유 산업으로 봤을 때 이제 다운스트림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스트림 쪽에서 원유를 지출을 해서 미드스트림에서 운송을 하고 다운스트림에서 그 원유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폴리에틸렌이나 이런 거 납사나 이런 거를 만드는데 근데 그 마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만드는 제품 원가랑 그 이제 수입해오는 원유 가격을 빼는 마진이 있어야 마진이 있는데 그 마진이 커야지 이 기업들이 좋을 거 아닙니까? SK 같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수익성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아시아 지역의 정제 마진을 나타낸 건데 올해 뭐 정제 마진이 역대 뭐 최악으로 빠졌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올해 전고점을 뚫었거든요. 정제 마진이.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주가 상당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정유주들도 뭐 괜찮게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유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제시를 해주셨고 앞서서 로봇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트레이딩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로봇주가 변동성이 좀 컸는데 네. 변동성이 큰 게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장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변동성이 있어야 내가 그 변동성을 서핑해서 타고 나올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어려우면은 모르는 건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네. 모르는 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정유주는 일단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정유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오늘 CPI를 앞두고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비유 함께 알아봤고요. 엄라이즈 이윤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